전 세계가 주목한 천재 쌍둥이. 그런데 이들이 노벨상 수상 직전에 택한 건 한글 공부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수학과 과학의 천재로 불리며 인간 감정을 무시했던 러시아 쌍둥이 자매가 한글이라는 낯선 문자에 빠져 양자 정서이론이라는 세상을 바꾸는 이론을 만들어낸 이야기. 그리고 과학과 감정의 경계를 허무는 이들의 마지막 한마디. 진짜 과학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단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배우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과 우주를 잇는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처음 그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1999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혹독한 겨울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쌍둥이 자매 아나스츠와 아나스타샤 보로딘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안톤 보로딘 씨는 러시아 이론물리학계를 대표하는 과학자였고 어머니 엘레나 씨는 천재적인 수학자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유전자는 이미 예정된 운명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나스츠 보로딘입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항상 동생 아나스타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3살 때 미적분을 이해했고 5살에는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늦은 대신 숫자와 공식으로 생각을 표현했고 감정은 무의미한 오류값으로 간주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적응할 수 없었고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철저한 개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퀀타라는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수학적 논리에 기반한 이 언어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지만 사랑, 그리움, 기쁨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실만으로 대화했고 감정은 분석의 대상이 아닌 불필요한 변수로 처리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종종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걱정하셨지만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아나스타샤는 방 안의 모든 유리기구를 산산조각 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슬픔조차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공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더욱 깊이 과학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양자중첩 상태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아나스타샤는 암흑물질에 매료되었습니다. 13세에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입학하고 20세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우리는 학계에서 빛과 그림자의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빛은 저였습니다. 명료하고 분석적이며 직선적인 사고의 집합체. 그림자는 아나스타샤였습니다. 직관적이고 섬세하지만 늘 안개처럼 감정을 숨기고 있는 존재. 그러나 그런 저희에게도 빈자리가 존재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아무리 찬사를 받아도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은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친구는커녕 동료조차 진정한 관계라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여전히 둘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조차 감격보다는 왜? 라는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 발표 후 열린 파티에서 한 학생이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저는 그것이 감정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아나스타샤는 화장실에 숨어 불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를 부둥켜 안고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제게 미지의 영역이었고 그녀의 고통조차 숫자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우리는 무엇을 잃고 살아온 것일까? 라는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를 한국으로 이끌게 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 밤 이후 저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찢어버리며 혼잣말을 반복했고 저는 아무도 없는 실험실에 남아 새벽까지 칠판에 수식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치 그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감정의 파편이 있을 것이라 믿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수식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큰 공허함만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외로운 병 속에 갇힌 두 입자처럼 충돌 없이 병렬로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세상은 저희를 빛과 그림자라고 불렀지만 저희는 서로의 명암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학은 수많은 해답을 주었지만 인간적인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다시 느낄 수 있다면 그 따뜻한 온도를 숫자로 측정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정답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고는요.
하지만 바로 그 무렵 저는 우연히 한 논문을 읽게 됩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양자역학의 대칭성. 강태영 교수의 논문은 저희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강태영 교수님의 논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놀라움보다는 의구심이 앞섰습니다. 문자 체계가 뇌의 정서 회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리학적으로 비약이라 생각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논문 속에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대칭성과 진동이라는 물리학 개념과 닮아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고, 특히 그것이 사람의 감정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뇌파 실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구조적 완결성과 논리성은 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인사만이 아니라 뜻밖의 제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물리학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정서적 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처음에는 아나스타샤와 함께 단순한 학회 참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 인천국제공항을 밟은 순간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리듬과 감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의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가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고 공기에는 어떤 질서와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이곳의 구조적인 안정감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정서적 안정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우리는 서울대학교에서 강태영 교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눈빛이 따뜻한 분이셨고 저희의 논문과 연구에 대해 매우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를 놀라게 한 건 과학자의 언어 속에서 철학과 정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리학이 세상을 설명하는 언어라면 한글은 마음을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둘을 함께 배우면 진정한 이해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교수님의 이 말은 그날 이후 저희의 여정을 결정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없던 결정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희는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 6개월간 체류하며 한글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버지 안톤 보로딘 씨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는 과학을 위해 태어났지 시를 쓰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란다. 아버지의 말에 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과학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의 연구실에 자리를 잡고 저희는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문자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체계, 의문의 위치에 따른 의미 변화, 쓰기의 곡선과 직선이 상징하는 감각적 질감 등은 수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너머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서윤 씨라는 뇌과학 연구원과 함께 뇌파 분석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언어 구조가 정서 회로에 미치는 영향이었고 한글을 처음 배우는 저희 쌍둥이의 뇌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놀랍도록 섬세한 관찰력을 지녔고 저의 감정 반응을 조심스럽게 유도했습니다. 슬프다는 말을 처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단어를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슬픕니다.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제 뇌파는 예상치 못한 활성화를 보였습니다. 숫자와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였습니다. 한편 아나스타샤는 장민호 씨와 함께 암흑물질 연구를 계속하면서 여가 시간엔 한국의 시를 읽고 필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배운 날 그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단어는 블랙홀 같아요.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빠져나오지 않지만 중력은 세상 끝까지 미치니까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무엇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서히 퀀타 언어 대신 한글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이미 저희에게 변화였습니다. 설렘, 서운함, 안도감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감각의 나열이 아니라 정서를 위한 공간이자 통로였습니다. 이서윤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있어 논리가 아닌 이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수치화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 또한 장민호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저희는 처음으로 서로를 의식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몰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가져올 갈등을 아직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른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저와 아나스타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언어, 하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조용한 기숙사 방 한구석에서 한글로 일기를 쓰며 그날 느꼈던 작은 떨림까지 기록해두곤 했습니다. 오늘은 서윤 씨의 눈빛이 이상하게 깊었다. 그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우주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나스타샤는 시에 빠졌습니다. 한국 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필사하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이라는 구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파동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고 장민호 씨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과감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희는 점점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과거의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감정은 퀀타를 통해만 해석되었고 외부 세계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각자의 세계를 구축해가고 있었고 그것은 곧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연구 일정으로 하루 종일 서윤 씨와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그와는 이제 단순한 연구 파트너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된 사이였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우리는 경복궁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정은 예측할 수 없기에 무섭기도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서윤 씨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오자 아나스타샤는 아무 말 없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 그녀의 말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연구가 길어졌어. 별일은 없었고. 그러자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랑 모든 걸 공유했잖아. 그 말에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감정을 읽기 어려웠고 퀀타로도 한글로도 제대로 된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새로운 양자이론에 대해 러시아 물리학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서 상태가 입자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은 아직은 너무 급진적인 개념이었고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비과학적 감성주의라고 폄하되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하던 중 저는 제 실험밥 중 일부가 중복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자괴감이 몰려왔고 저는 제 이론 전체를 부정하고 싶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아나스타샤는 자신이 구축한 우주 암흑물질 모델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입자의 질량 계산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실험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연구 자료를 전부 삭제해버렸습니다. 장민호 씨가 말렸지만 그녀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에 있는 아버지가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멈추고 즉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는 달랐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아직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어. 그 말은 곧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너는 항상 도망쳤어. 그녀는 마치 폭발하듯 외쳤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넌 나를 전혀 모르는 거야. 한국어로 이 모든 감정을 쏟아내는 일은 처음이었고 동시에 너무도 낯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강태영 교수님은 저희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감정은 데이터입니다.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에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죠. 한글이 가진 힘은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문자를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자신의 아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함께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회복 중이셨고 병실의 공기는 어색하게 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감정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슬픔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서로를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한국어로 먼저 말하고 러시아어로 번역해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치유하는 가장 인간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2달은 짧지만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느리지만 꾸준했고 저와 아나스타샤는 그 옆에서
처음으로 가족이란 의미를 새롭게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한글로 쓴 짧은 글을 읽어드리고 러시아어로 번역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눈이 왔습니다. 고요한 흰색이 창밖을 덮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감정의 언어가 우리 셋 사이에 차가웠던 침묵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희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과학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간 연구해온 양자 상태 변화 이론에 정서 상태라는 새로운 요소를 포함시켰습니다. 실험 결과 관찰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입자의 반응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저는 양자 정서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감정이라는 비논리적인 요소를 배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관찰자의 인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스타샤는 암흑물질에 대한 기존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가시광선과 암흑물질의 상호작용을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빛처럼 보이고 무의식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둘은 항상 상호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그녀의 발표는 학계에 충격을 주었고 전통적인 우주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서울대학교에서는 저희 쌍둥이의 특별 공개 강연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강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희는 단상에 올라 한글과 과학, 감정과 지성의 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할 때 세상은 비로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룰 때 과학은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고 이내 큰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언어와 정서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동 연구 요청이 쏟아졌고 저희는 이를 기반으로 양자감성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양자감성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정서적 표현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고 특히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단순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이서윤 씨는 그 무렵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제 삶에서 과학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저를 처음으로 인간답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장민호 씨와 함께 국제우주탐사연구팀의 공동 리더로 활동하며 AI와 감정 기반 우주 탐사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갔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에서 만나 감정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세미나를 함께 열었습니다. 5년 후 스웨덴 스톡홀름, 저희는 양자감성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시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연설에서 저는 세 개의 언어, 러시아어, 영어, 그리고 한글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잃은 후 감정을 잃었습니다. 감정은 계산할 수 없는 오차값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값임을 압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였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객관성만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포괄해야 합니다. 아나스타샤도 덧붙였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 옆에 존재합니다. 감정은 이성의 대척점이 아니라 그 빛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완성된 하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서울과 모스크바를 잇는 양자감성 국제교육센터의 개관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는 백발이 성성한 강태영 교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진짜 과학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제 곁에는 제 딸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했고 세 언어로 동시에 저희의 수상 소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세상을 품은 아이, 감정과 이성의 조화를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다는 듯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설명하지 않아도 흐를 수 있고 언어는 과학보다 더 깊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만으로는 그림자의 깊이를 알 수 없고 그림자만으로는 빛의 밝기를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룰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의 탐구는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재성과 감성, 과학과 언어,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균형.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지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